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래요. 멋지네요. 사우디의 모든 것을 가진 자, 실권자라는 의미겠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했고 오찬에는 4대 그룹의 총수가 참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무슨 의미인지 국경 없는 저녁에서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가 보이는 저녁 있죠? 예, 5G가 만들어갈 세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이전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꾸며갑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 댓글도 함께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오늘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현석 전 대표가 언제 소환된 겁니까? 네, 양현석 전 대표는 오늘 오후 4시쯤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3시간이 지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표의 의혹은 지난달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양 전 대표가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빌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건데요. 식사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이 20명 넘게 동원됐고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후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수 싸이를 포함해 성접대 의혹 관계자 10여 명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양 전 대표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경찰이 오늘 전격 소환한 겁니다. 네. 전격 소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찰이 양 전 대표를 정식으로 입건한 상태입니까? 아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아직 공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오늘 양현석 대표의 신분 역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동안 양 전 대표는 SNS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지인 초대를 받아 참석했을 뿐 어떤 형식의 접대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석한 가수 싸이 역시 초대받아 간 거고 바로 자리를 떴다며 양 대표의 힘을 실어줬는데요.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청와대 개각을 앞두고 여러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배님? 예. 아직까지는 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카드가 노출되면 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게 오히려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변수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신호 기자 리포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일러야 다음 달 하순 이뤄질 개각을 앞두고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부각됐습니다. 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청와대는 검증 여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라며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이틀째 유지했습니다. 민정수석 역할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던 조 수석도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 수석이 자리를 옮기면 다음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을 여당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의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데 이 세 사람은 일단 다음 달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고 연말에 교체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이계호, 진선미, 유영민 장관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2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박상기, 박능우 장관과 초종구 금융위원장은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를 비운 공정거래위원장도 조만간 지명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은 성사된다면 이번 인사에서 뚜렷한 상징성을 갖는 카드가 될 텐데
이 발표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후보로 노출된 것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은 들썩이니까 변수는 변수네요. 그렇죠. 예. 예. 여당이야 사법개혁의 뭐 적임자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네. 야당에서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거는 야당을 겁박하는 선전포고다. 뭐 석국열차 이런 말도 나와요. 석국열차. 석궁열차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데 예. 그 윤석열 후보자만 해도 벅찬데 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그래서 이름 한자 한자 따서 석궁. 석궁열차. 예. 아. 예, 조은지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각설에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다, 야당 종속화다, 문재인 정권의 선전포고다 이런 날선 반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 내각이 조 수석의 직업 체험회장으로 전락했다며 함량 미달 인사로 법무부를 초토화할 생각은 접으라고 꼬집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건지 제대로 된 좀 능력과 자질이 맞는 사람들을 좀 탕평해서 골라서 널리 좀 등용했으면 좋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야당을 종속시키려는 그런 정치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건 가능하지 않은 상상력이죠. 가정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속내는 복잡한데 조 수석을 차라리 내년 총선에 간판으로 띄우거나 당내 중책을 맡기는 등 다른 로드맵이 낫다는 물밑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매듭짓는데 조국 수석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공감대만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참 지휘를 하다시피 했던 분이고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지난 2011년 MB정부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극렬 반발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하는 건 선거용이자 방패막이라는 이유였는데 이런 내로남불이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정치 현안을 놓고 갑론을박하지만 잘 보면 민생 현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 관련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상 정쟁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월급 주는데 뭐 제발 일 좀 해달라 이렇게 읍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국회가 아무 일 않고 겉돌아서 추가 경정 예산, 뭐 개혁 법안들이 발목을 잡혀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주로 했죠. 네. 사실 그건 현재 뜨거운 이슈니까 그렇고 그거 말고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좀 살펴주시죠. 네, 뭐 너무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오늘 볼까요? 예. 첫째,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안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 예.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따져도 93건입니다. 아, 또 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먼지만 쌓였고 또 지역의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이것도 오도 가도 못하고 국회에 또 묶여 있죠. 예, 그게 첫 번째고 예, 또 다른 지방자치법.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은 농축산업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쌀 목표 가격 및 공익형 직불제 재정 규모 이걸 빨리 국회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농업 직불제 지급 범위, 지급의 단가, 지급 수준 그리고 각종 농민에 대한 의무 등을 정해야 예. 농민들이 보고 농사를 뭘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전혀 결정 안 된 채 묵혀두고 있는 거죠. 농사는 타이밍인데요. 그렇죠. 예. 예. 축산 쪽은 또 뭐가 있죠? 축산 쪽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급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하려면 거기에 법률이 26개가 얽혀 있거든요. 예. 지금 시작해도 한참 걸리는데 이미 이거는 몇 년 전에 발동이 걸린 건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핫 이슈였던 뭐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이거 그거. 중요하죠. 이거는 뭐 예방 혹은 차단 차원에서 남은 음식물 잔반 사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뭐 금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관련법이 고쳐져야만 금지 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이제 양봉법도 있고 화해산업 발전법도 있고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는 잔뜩 쌓여 있으니까 그냥 일감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농민에게는 하나하나가 그냥 생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도 국회를 향해서 제발 좀 할 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예. 자, 이번에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황교안 대표 청문회처럼 되어버렸어요. 예, 그게 황 대표의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이 논쟁거리로 떠오른 거죠. 네. 불티가 어떻게 튀었는지 차정현 기자의 보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난데없는 불똥이 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황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과거 외국인 차별 논란 발언을 꺼내들며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은 팩트가 아닌 거짓이네요. 맞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당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해당 발언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국내외 동등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취지였다며 반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말씀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논란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과 탈세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고 야당도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면 안 된다며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반쪽 국회에서 상임위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은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상산고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한 맹공격을 펼쳤습니다.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산고를 없애면 그런 기준으로 없애려고 다 없앤다고 하는 거거든요. 반면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한국당 참석 없이 법안 소위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며 잇따라 항의했습니다. 가까스로 국회문이 열렸지만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에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 정상화는 첩첩산중입니다. 중재를 자처한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당분간 국회 냉기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 때문에 엉뚱하게 불티가 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나라가 문명국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황교안 대표 소식 뒤에 물으시니까 짐작컨대 아마도 혐오, 차별 아닐까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나라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문명국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네.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은 그중에서도 가장 약자니까 차별과 혐오는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이 취할 방향은 아닙니다.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네. 황 대표가 말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는 과연 누군가?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백인을 이야기하는 건 왠지 아닌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대기업의 초청을 받아 외국에서 온 출근하는 네. 얼굴 하얀 백인 기술자나 고문님들은 아닐 CEO. 것 같고 네. 얼굴색이 짙은 육체 노동자 황교안 대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은 들죠. 그렇다면 그거는 인종차별이기도 하고 계급차별일 수 있는 거죠. 네, 뭐 꼭 누구라고 적시한 건 없으니까 이거는 아마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황 대표께 전해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에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출범 선언문에 뭐라고 했냐면 혐오의 사회를 극복하고 이제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위원들이 모두 모여서 미얀마 노동자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단체 대표를 모셔다 놓고 이주 노동자들의 혐오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거였습니다. 네. 한때 국정 지도자셨고 이제 뭐 제1야당의 대표시니까 국가 정책의 방향이 이렇다는 걸 잘 인식해달라 이런 당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한 지 거의 7개월이 다 됐는데요. 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SK케미칼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요, 2011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제조 공급했고 또 애경과 이마트 등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라는 그 제품의 성분을 제조하고 예. 또 완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역할까지 한 곳입니다. 수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지난 21일 전직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 사업 팀장 A씨와 그리고 팀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제 스카이바이오 팀은 가습기 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 부서인데요. 네.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랑 또 애경 임직원이 총 17명으로 최종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SK케미칼 직원들이 그게 유해 물질인 걸 알고 있었다. 이걸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월간 재수사를 하면서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SK케미칼의 살균제 성분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습기 청정제 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SK케미칼은. 네. 그래서 이제 SK케미칼 측은 이제 가습기 청정기 적용 원료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 내용 이미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그래픽 속에 보이시는 제목이 청정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은 저것이 청정제다 사실은 청정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했는데 조작에 가깝게 의도적으로 조작에 가깝게 바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과거에도 검찰 수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 재수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과거 2016년에 1차 수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SK케미칼이 주장하기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올해 재수사에서는요. 이 SK케미칼이 재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것을 인지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련해서 시민단체 쪽을 취재를 해봤는데 예. 재수사에 관련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 뭐 둘 다 존재를 하지만 예. 상당 시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거 인멸 과정 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수사 진척이 있었다 정도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네. 김상조 실장한테 네. 고소장이 제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쪽은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그리고 또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입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자 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인데요. 네. 김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공정위 공무원 1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혐의를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 은닉 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고소장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기는 이제 공정위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형사 고발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데 이들을 고발하지 않고 표시광고법으로 처벌할 방법을 소멸시키고 또 대기업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차에 부탄가스를 싣고 미국 대사관을 향해 돌진했던 그 사람, 예, 도대체 왜 그런지 아직도 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나요? 네, 일단 사건 관련해서 좀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지난 25일 오후 5시 45분 광화문 미국 대사관을 향해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예. 운전자는 40살 박모 씨였고요. 예. 승용차 앞부분은 완전히 구겨지고 두꺼운 철문까지 밀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히. 네. 그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아직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신을 이제 공안 검사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예. 상당히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수사에 그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특이점 중 하나는 그 자동차 안 박스에 담긴 부탄가스 예. 캔 20여 개가 또 발견이 됐는데 사실 이 사고가 더 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번 주말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방한
방안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더 좀 긴장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대사와 부대사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수사 상황까지 좀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예. 경찰 조사에서 새롭게 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과거에 10여 개 정도의 전과가 있었고 여기에는 뭐 폭행, 사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경찰서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마약 혐의까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박 씨는 부모와 부산에서 거주를 했고 예.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일단 부산경찰서 두 곳은 이 박 씨에게 지명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예. 그 지명 통보가 뭐냐면요, 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뭐 소재가 불분명할 때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뭐 지명 수배보다는 좀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횡설수설한다고 했을 때 좀 의아했는데 네. 마약 뭐 얘기를 그러게요. 들으니까 또 일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뭐 경찰은 마약에 취한 상태이거나 예. 아니면은 정신질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사건 수사 중인 게 종로경찰서인데요. 박 씨가 이 마약 검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장은 발부받아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신병이 확보되면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신질환 유무도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도 같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 이게 마약 반응 검사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장을 네. 발부받아야 되는 거군요. 거부할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붉은 수돗물 논란이 있었던 서울 물레동 주민들 이제는 피부병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때에도 발생했던 문제고 그렇죠. 어찌 보면은 예. 뭐 예견된 수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게 수돗물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낡은 수도관이 한두 개도 아니고 걱정이 큽니다. 네. 일단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역학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물레동 아파트입니다. 수돗물 대신 서울시가 제공한 아리수를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수돗물 탁도는 나아졌지만 정수 필터는 사용 이틀 만에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피부병 증세가 생겨 불안하기만 합니다. 피부가 막 아토피처럼 얼굴이라든지 뭐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연고 사다 바르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차도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주민들이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돗물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협의해 역학조사를 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낡은 배관과 배수관 끝부분의 퇴적물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공사에 들어가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레동 일대 교체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레동 일대 1.75km 구간은 관련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연내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물레동 수질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식수 제한 해제 여부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 요금도 감면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낡은 상수도관이 교체될 때까지는 수질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고발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죠. 네, 이 시민단체와 인천 서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박 시장과 전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장 김모 씨 등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고요. 예.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인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 대한애국당이죠. 네. 이름을 바꿔서 우리공화당입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세웠는데 서울시는 또 내일까지 철거하라고 개구장을 보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철거 비용을 끝까지 받아내겠다. 조한진 공동대표의 월급 가압류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우리공화당은 콧방귀도 안 끼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전에 6개 설치했었는데 철거당했죠. 예. 이번에는 아예 몇 개 더 갖고 와서 설치 중이라고 합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이후 5시간 만에 새 천막을 같은 자리에 설치한 우리공화당. 천막에 강목을 덧대는 등 군데군데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강제 철거가 폭력 행위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 탄압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강제 집행은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6월 25일 광화문 텐트 폭력 난입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지자 200여 명은 광장 주변에서 대기하며 새 천막을 지켰습니다. 천막이 6개 들어섰고 이렇게 기다란 그늘막까지 쳐 있어 철거 이전보다 규모는 훨씬 커졌습니다. 허를 찔린 서울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 천막 설치 하루 만에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직접 나서 강제 철거를 예고했습니다. 저는 어떤 불법에도 서울시는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새로 또 천막을 설치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폭력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루빨리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우리공화당 측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철거 비용은 물론 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청구하겠다며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의 월급 압류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공화당 측은 서울시의 철거 과정이 부당하고 폭력적이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우호와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은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왕세자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사이의 우정과 협력이 미래의 공동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كما تعلمون فخامتكم فإن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قد وضعت خطة لتحول تاريخي وهي رؤية المملكة 2030. تمثل شراكتنا الاستراتيجية فرصة لتحقيق قيمة مضافة للبلدين الشقيقين لدعم تنمية القدرات والتعاون بين البلدين على المدى الطوي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10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네, 오찬도 있었잖아요. 네. 4대 그룹 총수가 충출동했습니다. 그래야죠. 중동의 큰 손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죠. 네. 임성호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나란히 우리 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처음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는 재작년 사우디 왕세자로 책봉됐습니다. 고령인 살만 현 국왕 대신 사우디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미스터 에브리띵으로도 불립니다. 회담의 초점은 양국의 오랜 교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맞춰졌습니다. 양국은 기존의 건설, 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 보건, 의료, 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ف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لديها تجربة رائعة جدا مع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في السابق نريد أن نكررها بشكل أفضل وأكبر لمصلحة البلدين. 석유화학과 선박, 친환경차와 수소경제,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3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하는 양해각서 10건도 체결했습니다. 이어진 두 정상의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대기업 총수도 총출동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와 5G와 인공지능, 수소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우디 석유 대기업 아람코가 대주주인 정유기업 S-오일의 복합 석유화학 시설 준공식에 빈 살만 왕세자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6년 석유 중심의 경제를 최첨단 산업 위주로 바꾸는 비전 2030을 수립하고 미, 중, 일, 인도와 함께 우리나라를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의 이번 방안을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미래 산업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우디 실권을 쥐게 돼서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우디 언론인 암살 사건의 혹시 배우가 아닌가 해서 많이 언급됐던 인물입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무함마드 왕세자. 네. 뭐 인물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왕세자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절대 왕정이죠. 네. 요즘 사회에 이제 보기 드문 절대 왕정인데 특이한 것이 이제 그 보통 아들로 왕위가 세습된 게 아니고 초대 국왕의 자식이 그 동생에게 그러니까 이 형제간에 왕위가 세습이 되어 왔었죠.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형제끼리 세습을 한다 그러면 나이가 계속 그 뒤로 갈수록 어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현 국왕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무하마드 왕세자가 이제 처음으로 세자가 된 것이죠. 예. 지금은 왕세제였다가 예.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국왕이 앞으로 될 인물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현 국왕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저 병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의 사우디아 미래 사우디아라비아도 되지만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인물이죠. 네. 뭐 부왕을 대신해서 외국과의 그렇죠. 만남이라든가 큰 행사라든가 다 이제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실권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중에 있었습니다만 네.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예. 사우디의 가장 큰 지금 경제개혁 정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번에 방문을 해서 한국 우리 기업 그리고 정부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이제 그 대목이 주가 되는데 2030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2030년까지 예.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거대한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 이미지가 석유가 많고 그렇죠, 석유죠. 땅은 넓은데 사람은 적고 뭔가 좀 이렇게 침체돼 있는 듯한 근데 또 석유가 많아서 돈은 많은 이런 이미지로 많이 고착이 돼 있죠. 예. 이런 이미지를 크게 좀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큰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에 의존해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탈피를 하고 그래서 아람코라고 하는 이제 저 국영 석유 기업이죠. 이 지분을 많은 부분을 5%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첨단 예를 들어서 IT라든가 예. 아니면 신소재 그리고 또 태양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좀 새로운 그러면 거의 뭐 제조업이나 그렇죠.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첨단 산업, 뭐 네. 생명과학 뭐 모든 분야에 이제 망라해서 새로운 개발 정책을 펴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경제 그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예를 예. 들자면은 그 여성의 어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여성이 진출이 굉장히 많이 억제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였죠. 자동차 운전하면 그렇죠. 잡혀간다고 운전도 했으니까. 못하는 예. 뭐 극장도 못 가고 뭐 이런 예. 국가였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많이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지금까지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 전체의 35% 규모까지 올리겠다라든가 실업률이 지금 11.6% 정도 되는데 이거를 7%까지 내린다라든가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또 사우디죠.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최첨단 다른 산업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큰 계획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가 또 이슬람 국가들 중에 좀 종주국 역할을 좀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좀 성지 순례를 통한 어떤 그 관광 수입 이것도 이제 많은데 이걸 또 그 굉장히 더 큰 규모로 예. 지금까지 800만 규모에서 3천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인구가 부족하잖아요. 네. 결국은 IT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IT 산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네. 시장이 되는 것이죠. IT와 관련해서 또는 뭐 관광 개발에도 우리 또 건설업체들이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뭐 상당히 여러 건이 이제 또 뭐 중간에 보니까 원전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또 거기서 한번 만날 수도 있고 네.
비전 2030이 과연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협력하는 건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그렇죠. 아까 이제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국내 4대 기업 예. 총수들이 이제 그 같이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아까 이제 IT 산업 관련해 가지고도 앞으로 저기 협력할 그런 거리가 굉장히 많고 그 원전 아까 말씀하셨죠.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예. 친환경 산업 같은 것들도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방산업 그러니까 방위 산업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저기 무기 수입국 중에 세계 1위거든요. 예. 여기서도 이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그러니까는 저 자국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무기가 굉장히 적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방비로서는 강국이긴 하지만 네. 이거를 지금 그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비전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그 시선을 계속 이제 고정시키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그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아무튼 우리가 석유를 제일 많이 사오는 나라. 네. 중동만 놓고 따진다면 우리하고 거래가 제일 많은 나라. 그렇죠. 뭐 이런 거겠죠. 우리한테 투자도 많이 한 나라. 그렇죠. 네. 중요한 나라에 중요한 사람이 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까슈끄지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우디의 이제 언론인이 피살됐는데, 네. 예, 그 배후에 뭔가 늘 정부를 비판하던 언론인의 피살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왕세자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 그 밝혀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밋빛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 뒤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마지막 최종 권한을 바로 이 모하메드 왕세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그 가스쿠지 그 언론인 살해의 배후로 이렇게 또 유력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중요한 어떤 그 배후 인물이 한 사람에 지금 모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그 제대로 파헤칠 수가 있을 것인가? 국제사회에서도 당연히 이거 진실을 밝혀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한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 강한 목소리를 내다가 예. 살짝 목소리를 감추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제대로 진상이 끝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좀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이기도 그렇죠. 한데 예, 유엔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디까지 할지 좀 지켜봐야겠죠. 뭐. 네, 예. 네. 임상훈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됐다고 하죠. 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서 전원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기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명동, 부산 해운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잖아요. 이르면 내년부터 의료 광고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네. 한 달에 50만 원으로 묶여 있는 게임 결제 한도 제한도 폐지가 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내 병원의 의료 광고는 국제공항과 무역항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이태원과 명동, 강남, 부산 해운대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에서 의료 광고가 허용됩니다. 또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사후 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가 한 명에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경복궁 근전정 등 비공개 궁궐 10곳이 오는 2022년까지 개방됩니다. 게임 업계의 수건 사업인 성인 한 달 50만 원 결제 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도입 8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관광과 의료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지원을 통해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이 부진하는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관광과 보건,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5년 동안 7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5%포인트 높이고 일자리 5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차량 공유와 원격 의료 등의 대책이 빠진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네. 투자자 국가 간 소송입니다. 근데 왜요?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있잖아요. 네. 거기 개발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정부 탓에 2조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예. 주장인 거죠.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미국 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는 포스코 건설과 합작해 여의도 면적 2배 규모의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5년부터 사업이 지연됐고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게일 측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정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게일 측은 중재의향서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약 20억 달러, 2조 원 넘는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의향서를 제출한 게일은 90일이 지나면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액수가 큰 만큼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이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처음 제기한 해외 투자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입니다.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입은 5조 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중재가 진행 중입니다. 게일이 실제 중재 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 이후 최대 규모이자 9번째 ISD 소송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협상 재개가 무르익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르익었다. 네.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들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6대 뉴스 통신사 등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 지금까지 공식 대화가 없지만 교착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대화를 통해 북미 협상 재개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실무 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등 북한이 이미 약속한 일을 실행하면서 협상 타결을 모색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이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힐 거라는 우려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전에 시 주석이 방북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 정부가 의견을 냈다면서 북중 정상회담이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을 포함해 영변 핵시설 전부를
검증하에 완전 폐기한다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한 단거리 미사일 등 재래식 군비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김정은이 내 생일에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다.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대화 재개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것 같은데. 네. 언젠가는 만날 거다.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김유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교환한 친서에 추가 만남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Maybe there was, but we, at some point we'll do that. Getting along very well. 북미 두 정상이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가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해 다시금 미사 여구를 동원해 자랑했습니다. He wrote me a beautiful letter on birthday. It was my birthday, as you know, last week. He wrote me a beautiful letter. I thought it was very nice, and just two friendly letters. 자신이 전달한 친서는 이 생일 축하에 대한 감사 편지였다고도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에 멋진 편지가 오갔다는 발언을 이어가며 연일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장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국 방문해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일축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 정상회담 여건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더욱 유연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도 호응한다면 실무협상 재개를 거쳐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리란 기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반응을 잠깐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배님, 이 발언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인데 최근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언급한 거죠. 그러면서 네. 도대체 80% 제재면 됐지 이제 100%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네. 또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대북 제재 1년 연장 결정 등도 거론하면서 대북 적대 행위의 극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북 적대 행위의 극치다. 예. 이게 상당히 강한 어조의 비판이고 그렇죠. 또 폼페이오 장관은 아주 그냥 콕 집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지도자와 미국 당신네 지도자가 이제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재뿌리지 마라 이런 의미. 그러니까 강경 일변도로 나가지 말아라. 그렇죠. 예. 제재를 더 강하게 하면 북한이 더 꼼짝 못하고 협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오도하지 말아라라는 경고고요. 예. 두 번째로는 굳이 폼페이오 장관뿐 아니라 주변의 강경파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예. 잘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강경파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은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진 않죠. 다음 살펴볼 거는 이 정도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거로 봐서는 정말 북한이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80% 제재, 그래서 100% 채우겠다는 거야? 이러잖아요. 예. 그동안의 경제 제재 조치로 북한 경제가 정말 많이 무너졌다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도 다루지만 한반도 문제 해법이 동시에 논의될 것 같거든요. 예.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무역 협상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했던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다시 주목받고 있죠.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 지난주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는 북한의 협상 재개 의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의 이런 의중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两国领导人肯定就双方共同关心的一系列重要的根本性问题，交换意见。 홍콩 언론은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지렛대로 쓰려고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무역 협상을 풀기 위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띄운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북한 문제를 도와주면 무역 협정이 좋아질 수 있다고 중국에 약속도 했습니다. 무역 전쟁 해결이 급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북미 협상으로 불러낼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中方也愿意与美、朝以及其他有关各方一道，来推动半岛的政治解决进程不断向前推进，并不断取得进展。 다행히 아쿠아일로의 미중 무역 전쟁도 오사카 정상회담 이후에는 완화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번 토요일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반도 문제 모두에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고발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합니다. 네. 우리 단독 기사네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특수 감금과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에게 소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영등포 경찰서가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한 게 지난 4월 말이잖아요. 네. 이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해서 한 달 넘게 분석했는데 그 분량이 무려 210GB 정도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통해서 혐의 사실이 드러난 일부 피고발인들부터 차례대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번에 먼저 소환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누구죠? 예, 그 부분이 좀 관심이시겠죠? 예.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앞서 지난 4월 말이었잖아요. 이렇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했고 예. 현역 의원 97명을 비롯해서 모두 164명이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민감용 경찰청장은요. 고소고발 관련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한다. 전단팀을 꾸려서 되도록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는 YTN의 단독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통신장비 제조회사 에릭슨 LG는 2024년 전 세계 5G 가입자가 19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5G 세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 건지 이효은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이죠. 예. 5G 통신망을 그대로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이제 달렸다, 예. 시험 주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도로에서 달린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예, 이 상암동 이 YTN 앞에 있는 이제 그렇죠. 월드컵 북로에서 달렸습니다. 예. 1.1km 정도를 이제 자율주행 페스티벌 하면서 이제 같이 달린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한 버스 4대랑 승용차 3대 정도가 같이 달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운전대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그냥 승객들을 태우고 이 버스가 움직였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보통 이제 단계로 따지면은 레벨 3나 레벨 4 정도의 이제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현재 지금 와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조만간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 버스가 한 10분 정도 가다가 중앙선 침범이 한 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뭘 보완해야 되는 거냐? 그럼 언제쯤이면 정말 안심하고 다들 누릴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장님 태운 장관하고 시장님 그렇죠. 탔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회사 측 해명으로는 순간적으로 GPS 신호가 좀 약해지는 바람에 차가 가다가 이제 중앙선 침범까지 해버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좀 개발하고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V2X라 그래가지고 자동차랑 이게 도로교통 환경이랑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요. 예. 라이다라고 해가지고 센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해상도 지도 기술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테스트하면서 실험을 하면서 정보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제작이 돼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20년 상용화가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기술이 발전되고 안정화되려면 자꾸 달려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반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제품이 나오면은 트랙에서 계속 이제 돌아본다든가 할 텐데 우리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화성시에 예. KCT라는 것이 이제 건설이 됐는데요. 이 해외 쪽 자율주행차 소식을 듣다 보면 뭐 이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네바다라든가 특정 지역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쪽 딱 지역에서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실험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그처럼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상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KCT고요. 여기서는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시랑 비슷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반달곰, 이 자연 방사하기 전에 자연 적응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자율주행차도 현실에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훈련시킨 장소가 바로 이 KCT입니다. 거기에 개나 고양이도 좀 많이 풀어놔야 될 거 아닌가요? 제대로 연습하려면. 원래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요. 돌발 상황 같은 거. 예. 그런데 이제 5G를 뭐 우리가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폰은 전부 다 5G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뭐 갤럭시 노트 10 같이 조만간 나올 좀 고급 스마트폰들은 5G 프로만 이제 팔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원래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고객은 저희가 아닙니다. 이동통신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동통신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사게 되는 건데요. 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5G로 판매하는 게 수익이 높으니까 다 5G로만 팔겠다. 정확하게는 이 스마트폰 쓰고 싶으면 5G 요금제에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그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꼭 5G 요금제가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가입할 수 있게 좀 약간 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왜 5G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컴퓨터도 286, 386, 486 가면 속도가 막 빨라지는데 왜 1, 2, 3, 4하고 5가 됐는데 속도가 이렇게 느리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5G와 관련된 기지국 건설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지국은 5G인데 밑에 있는 이제 코어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LTE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5G 코어 네트워크가 깔린 건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도 올해 말부터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에 한 지금 100만 명이 넘게 가입을 하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이 기지국 설치에 굉장히 힘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간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시던 소비자분들한테 좀 뭔가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건 뭐 바라지 않는데 세계 최초를 기록했으니까 이 기세를 계속 몰아가서 5G 강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현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머뭇거릴 새 없이 모두 지나버렸어. 시간이라는 놈은 피도 눈물도 없어. 두르고 또 둘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당당히 선다. 나는 돌멩이 일치고 저리 치여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부상 없이 일본에서 기회를 줬을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 일단 2군 안 내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네. 가뭄이 길어서 반갑기도 한데 걱정도 됩니다. 네, 농민분들 비 반갑다고 이 수로 뚫을 때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200mm 이상 내린 곳도 있다고 하죠. 네. 장맛비는 내일 오후엔 대부분 그쳤다가 주말쯤에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기는 뭐 비가 제일 반갑죠.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산을 벗어나서 막 뛰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으로 댓글 받았는데요. 유튜브 문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예, 이동훈 님이 보내주셨는데 초등학교 건물인데 불연재료를 안 쓰나요? 요새 다 불연재료 법적으로 강화했는데 아마 자동차에서 시작된 불이 너무 빨리 학교 건물로 옮겨붙어서 다 타버리니까 예. 어떻게 저렇게까지 빨리 확 타버리지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있었는데 예. 불연재료를 덜 쓴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화재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뭐 조사 후에 밝혀질 얘기인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또 성기중님, 게으른 우리 국회 때문에 국민들은 화납니다. 국회에 대해서 또 따끔한 일침 주셨고요. 예. 9007님도 우리 정치인들 정치 이기주의, 삼류 정치 좀 제발 그만 이렇게 해주셨네요. 3류가 아니라 4류, 5류. 글쎄요. 예. 예, 5G 관련해서 2545님 정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5G로 뉴스도 보고 극장에 안 가도 영화 볼 수 있잖아요. 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지금 혹시 저희 뉴스 보시면서 언젠가는 유이조도 5G로 예. 어디서든 볼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신 거 맞죠? 좋죠.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